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긴 가스관이 북한에 형성 중이다. 유구합니다. 라고 했다는 연합뉴스 기사 기억나십니까? 알고 봤더니 주유소의 길이 길다. 경제 제재로 북한이 물자 부족을 겪는다는 의미인데 이걸 트럼프가 문 대통령의 러시아 가스관 구상을 싫어한다고 의혹을 했었죠.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이번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은 독립적 핵전력을 더 선호한다고 했다. 전 국방장관이 한국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연합기사를 윌리엄 페리 본인이 SNS로 직접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실제 한 말은 이렇다는 겁니다. 나는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나라들이 독자적인 핵을 갖는 것보다는 미국 핵 배치가 낫다. 그러니까 한국 핵무기를 옹호한 게 아니라 거꾸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한 겁니다. 이게 정반대로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최근 보수 정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워싱턴발 뉴스가 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워싱턴발 연합뉴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바람이 주로 새는데 오늘 해보니까 평상시보다 절반 정도 셉니다. 괜찮다는 의미시죠? 완전히 괜찮진 않고 평상시보다는 좀 나았다. 예. 이 기사 보셨어요? 예. 네. 그 해당 기사를 조선일보 등이 또 인용을 해서요. 문제가 2차적으로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건 이렇게 본인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가 본인이 직접 반박하는 경우는 제 기억엔 별로 없는데. 정말 민망한 일이죠. 미 국방부 장관 출신이 다른 나라 핵무장을 지지할 리가 있나요? 예. 이 워싱턴발 그 연합뉴스 기사는 뭐랄까요? 반문재인 관점에서 해석할 어떤 마인드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사를 쓴 기사가 지난번 러시아 가스관 모욕한. 예, 그렇죠. 같은 기자입니다. 하여튼 정반대의 뉴스가 최근에 한번 쭉 퍼졌었는데, 예.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연합뉴스발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입을 맞춰달라는 회유를 받았다라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해당 보도가 나가자 바로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성영 전 의원도 어처구니 없어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 전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박 최고위원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건데요. 해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전 의원의 말은 이런데요. 박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사건 제보자로 언론에 공개된 후에 여러 차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자기의 진술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자신이 검찰에 다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서 자신은 언론과 접촉을 최대한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주장으로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주성영 전 의원과 통화를 해봤냐 최근에 물어봤더니 했는데 그런 말은 어처구니 없다고 하더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박주원 의원의 말이 맞다면 주성영 의원이 거기 맞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다고 해줬어야 하는데 아니래잖아요. 예, 너무 나갔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 봐서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또 저희 패널인 박지원 전 대표가 계란을 맞았죠? 네, 어제 전남 목표에서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 지지자가 던진 계란에 맞은 건데요. 행사장에서는 또 야유와 항의를 받은 것은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도 공갈로 다 했다. 간신배 물러나라. 이런 식의 항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주말에 이 뉴스들이 크게 보도됐는데 이 박주원 사건 효과가 뭘까요? 예. 흔히들
안철수 통합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잖아요. 저는 사실 반대로 봅니다. 안철수 대표는 계속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호남계 의원들의 결별을 오히려 촉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일로 만약에 통합 드라이브가 제동이 걸리고 못하면 이런 해석이 맞는데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결별, 촉진, 네, 혹은 기정사실화. 그 연장선상에서 안철수 대표가 굳이 호남행을 계속 한 이유는 또 뭐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계란을 맞으려고 왔다고 봅니다. 계란을 안 대표가 호남 결별을 먼저 선언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맞아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안철수 대표 쪽에 그런 빌미나 구실을 주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만든 게 낫다. 이제 그런 의미죠. 예. 정치 9.5당이다 보니까 예. 이 사건은 이제 결별을 기정사실화하는 사건으로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주원 위원은 애초에 왜 입당했을까요? 이 질문도 사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으로 DJ 검찰 저격. 수사관 출신입니다. 예, 수사관 출신으로 참 정보통, 유명한 정보통이었어요. 예, 그렇죠. DJ 저격수 역할, 정보 제공자 이런 역할인데 한나라 출신은 시장. 안산시장까지 했었고요. 근데 이제 DJ 정신 계승한다고 창당한 국민의당에 작년에 왜 입당했느냐. 본인 정책세가 전혀 안 맞거든요. 요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를 수사하다가 차명 계좌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서울국세청입니다. 또 JTBC 보도에 따르면요. 해당 계좌는 모두 8개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계자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계좌에 대해서 회장님 재산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삼성 차명 계좌들이 갑자기 많이 발견되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계좌들과는 다른 계좌라고 합니다. 이 계좌는 공사비. 예, 이건희 회장 자택 공사비에 회사에 비자금이 들어갔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추적하다가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비자금으로 조성한 이건희 회장의 용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용돈. 몇백억 정도는 용돈이죠. 이분들에게. 용돈이 발견된 게 아닐까. 따로 회장님으로 마련해둔. 예, 그런 거 마음껏 쓰시라고. 그런 용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발견됐으니 또 나오겠죠, 이야기가 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경찰이 기습적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경찰이 발표 전에 국정원에 전달했다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는데요. 또 당시 국정원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오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지지난주군요. 자세히 다뤘는데, 청와대 새누리 경찰 국정원 사각 커넥션 대선 직전에 2012년, 여기에 이제 뒤따른 또, 추가 뉴스군요. 그러니까 경찰 서울결정청에서 자기들 기자회견 할 것을 국정원에 미리 줬다. 네, 몇 시간 전에 관련 자료를 팩스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수사를 맡았던 수사경찰서에는 겨우 30분 전에 줬는데요. 그보다 훨씬 앞서서 국정원에 줬다라는 거죠. 네. 당시 이제 소위 문을 잠그고 셀프 감금하던 국정원 김씨, 예, 노트북에서, 글이 발견된 거죠. 정치 개입하는. 그러자, 이 김병찬. 당시에는 서울청 수사 2계장이었습니다. 네. 이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던 김병찬. 예, 서울청에서 수사했었는데요. 예. 소장이 그게 안 나오도록 검색어를 줄여서. 그렇죠. 범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색어가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나온 검색어를 피해서 안 나오는 단어로 검색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이러고 나서 이제 국정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 직원 인권이 유린됐다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곧바로 그런 보도자료 낸 바가 있는데요. 정말 겨우 이번에 드러나서 공소시효 하루 전에 검찰이 기소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그때도 다 의혹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다 넘어갔었죠. 이제야 밝혀지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최승호 신임 사장을 맞은 MBC가 노서 공동으로 해직자 6명의 복직을 선언했습니다. MBC 보도국 간부와 메인 뉴스 앵커도 교체가 됐는데요. 반면에 노종면 YTN 기자는 노사 간 적폐청산 협상이 결렬되자 보도국장직을 거부했습니다. 노 기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해고됐다가 9년 만에 복직한 바 있습니다. MBC와 YTN의 상황이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또 KBS 같은 경우에도 새 노조가 최장 역대 최장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부가 단식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YTN 소식은 사실 언론에 잘 보도가 다 안 됐었는데 지금 노사가 사실 격한 대립 중이거든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최남수 YTN 내정자를 두고 노사가 대립 중인데 왜 최남수 내정자를 문제 삼느냐. 내부 구성원들이 YTN에. 저희가 오늘 잠시 후에 인터뷰를 하겠지만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에 기부한다고 알고 봤더니 그거 이제 비자금을 다루는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또 다른 방식에 불과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 또는 대승적 결단 자기희생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보답 안 했어 이 기부로 따뜻한 자본주의 등등등 온갖 미사역으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찬양했었어요. 네, 실제 그런 글도 썼었고 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시계 이런 거 비꼬는 칼럼도 썼었고 정치 성향이 흔히 하는 말로 친이 아니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노정면 기사가 긴급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럴 때 이런 글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겠는데 왜 YTN이 그 구성원들이 신임 사장에 대해서 내정자를 두고 결사 반대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요즘 SNS를 보면요. 해시태그 노 러시아 노 게임. 그러니까 러시아 없이는 올림픽도 없다라는 내용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아침에 보도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핑 이유로 러시아 국가 선수단을 출전 금지하자 1,700개였던 이 해시태그가 불과 몇 시간 만에 9,000개로 뛰어올랐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민족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것들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로이터가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가 러시아 댓글 부대를 로이터 이거 음모론잖아요. 러시아에서 이 기사의 요점 이거죠. 러시아 댓글 부대가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가동되고 있다. 네, 라고 네, 로이터 발로 지금. 네, 동아일보가 로이터를 인용한 보도인 건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선 때 러시아가 즐겨 쓰던 방식을 이번에 또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터가 지금 러시아 댓글 부대 이름을 얘기했는데 댓글 부대 얘기하니까 옵션 열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문재인 지지 댓글에도 이제 옵션 열기 문구가 포함되는 게 나올 겁니다. 네, 물타기 대응. 과거 시발단 제가 5년 전에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 대응 패턴이 있어요. 이제 시발단 의심 아이디를 제가 주르륵 온라인상에 게재를 했었는데 그러자 거기에 포함된 아이디들이 나는 시발단이 아니라고 실제 유저라고 항의하는 가짜 유저들이 등장했었고 실명이라면서 사진도 막 붙이고 다 가짜였어요. 가짜 사무실 대응처럼. 그리고 문재인도 댓글 부대에 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물타기로. 이번에도 예언합니다. 이제 문재인 지지 댓글에 옵션 열기가 포함된 그런 댓글들이 나올 거예요. 예. 똑같은 대응 방법. 그거 외에도 별로 쓸 게 없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캡처해 주세요. 다 그거 옵션 열기 문구가 있는 문재인 지지 댓글인 척 하는 것도 댓글 부대입니다. 잘 캡처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 유저라고 항의하는 댓글 유저들도 옵션 열기 들어가 있는 문구. 그거 내가 단순 실수한 거다. 또 댓글 부대입니다. 실명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도 댓글 부대입니다. 옵션 열기라는 문구가 들어간 댓글과 아이디를 일제히 대량 삭제했거든요. 이건 중앙 통제를 의미한다.
단순히 실수했는데 뭘 아이디어를 다 지웁니까? 예. 그런 아이디어 댓글이 이제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걸 우려한 거죠. 이게 노년층 댓글 알바 실수 가능성이 얘기했는데 이건 사람을 전제로 얘기할 때고 프로그램의 존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네, 이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도 자동 프로그램 가동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시라고 하거든요. 예. 매크로 혹은 매크로는 일종의 작은 프로그램 스크립트고 봇은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가능성도 있는 댓글 자동화. 네, 2012년 댓글 부대 당시에도요, 봇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런 봇 프로그램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얘기한 건데, 그건 다음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오늘 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가 2주 전에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 전국 법과대학 교수의 성명서, 관련 기사가 있었고, 이 기사에 대해서 회원수가 400명이 넘는 이 사단법인의 성명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 그리고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없다. 예, 그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 이후에 전국 법과대학 교수의 이호선 회장과 저희가 연락이 닿아서 사전 서명 동의를 받았냐 하는 질의에 문자나 메일로 사전 동의를 받았다라고 답을 받았고, 그래서 그럼 그 명단을 요청했는데 개인 정보라며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속 그러면 동의한 사람들 말고 회원 명단을 줄 수 있겠느냐. 근데 회원 명단도 거절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속 교수들을 누가 소속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어렵게 수배해서 한 분을 오늘 연결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구대학 법과대학의 윤재만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전국 법과대학 교수의 회원이시죠? 지금 예. 그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가 어떤 단체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활동 내역이 거의 없어서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단체입니까? 예, 전국 법과대학 협의회는 2009년에 네. 법과대학들이 대학이 구성원입니다. 저도 그때 학장이었기 때문에. 아, 대학이 구성원이다. 예. 예, 참여 멤버였어요. 예. 처음에 구성 멤버죠. 예. 그런데 이 2015년에 예.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가 예. 구성원이 법과대학 교수들로 바뀌어가지고 아하. 이렇게 결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이 구성원이 바뀐 거죠. 법과대학이 구성원이었는데 예. 법과대학 교수들이 구성원으로 아하. 어쩌면 일종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건데요. 하여튼 의결 절차를 거친 거니까. 그리고 이 법과대학 전국 법과대학 협의회가 전신 예. 이게 사법시험 존치, 예비시험 제도 도입 등 예.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게 설립된 거라서 예. 그 목적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보고요. 예. 구성원들이 동의해가지고 뭐 묵시적인 동의죠. 오늘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으로, 그러니까 로스쿨 문제 제기를 한 대학들 네. 모임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구성원들이 교수회로 바뀌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성명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명서가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게 이제 찾아보니까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20분경이었는데 세계일보를 통해서 그 이후 연합뉴스에서도 보도가 됐고. 네. 그런데 이제 이호선 회장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집행부 카톡으로 중지를 모았다 해서 이제 그 카톡 화면을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근데 이 카톡 화면에는 찬반 토론 내용이나 회원 동의 이런 걸 묻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혹시 이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동의 여부를 묻는 어떤 요청을 교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어떤 형태로 받으셨나요? 네. 우선 그 이호선 회장이 얘기한 뭐 카톡으로 중지를 모았다 이 얘기는 네. 회원 교수들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고요. 예. 회장, 부회장 등 집행부 논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집행부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원들 의견을 물었다는 얘기 아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회원들에게는 예. 지난 11월 27일 11시 55분에 예.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자제되어야 한다. 뭐 성명 초안. 근데 헌법에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법관의 독립성이거든요. 예. 이 표현도 좀 잘못된 건데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돼야 된다. 이런 성명서 초안과 함께 의견을 주면 수렴하겠다. 예. 이런 휴대폰 문자가 왔어요. 아, 문자가 왔다. 예. 문자가 왔어요. 예. 근데 저는 12시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오후 5시경에 5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5시 13분입니다. 그때서야 반대의 뜻을 담은 2개의 문건, 이게 제가 작성한 건데요. 예. 그걸 휴대폰 문자로 발송합니다. 그 예. 나중에야 그 다음날 알았던가요, 저는? 나중에 보니까 세계일보의 김태훈 기자를 통해가지고, 예. 오후 3시 20분에, 예.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된다. 이 전국 법과대학 협의회, 교수회군요. 예. 교수의 명의의 성명서가 이미 발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예. 김태훈 기자님도 그 기사를 작성해야 되고, 또 데스크 검토도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린다고, 최소한 예. 잡아가지고요. 예. 본다고 한다면은, 400여 명 이상이 되는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겨우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데, 예.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처음부터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할 생각은 없이 언론에 발표하기로 기획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럼 혹시 그 교수님은 11시 55분에 문자를 받고 12시가 강연이어서 끝나고 나서 5시에 나는 반대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미 기사는 3시에 나갔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예. 혹시 다른 분들은 이 성명서에 동의한다는 단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저한테만 늦게 보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이제 다른 분들은 이 성명에 찬성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나 싶어서 이호선 회장에게 이제 문의를 했는데 그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래서 혹시 이호선 회장에게 다른 분들은 누가 참여했는지 물어보셨는지? 물어봤죠. 예. 물어봤는데 어떤 분들이 동의했느냐, 예. 몇 분이나 동의했느냐 이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을 하자 차단해 버렸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차단당하셨군요, 회장님에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몇 명이나 참여했느냐 물었더니 차단당하셨다고요? 예. 대답하면 될 텐데 아마 대답하기가 곤란했는가 보죠. 저희가 그 이호선 회장과 통화한 결과로는 문자를 보내서 반론이나 피드백이 없으면 동의한 걸로 보고 발표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예. 이제 법과대학 교수회가 예. 활동을 좀 해왔는데요. 예. 주로 개헌 관련 워크샵, 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예.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주로 사법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 예. 사법시험 존치, 그런 여론조사, 그 다음에 법사위 소속 의원분들께 문자 발송하고 전화도 좀 하라는 활동을 제안하고요. 예. 그런 학술대회, 여기 학회 비슷한 거니까 학술대회 하고, 특별히 민감한 건 한 번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법과대학 교수들이 하면은 아무 얘기 없으면 동의한다. 이런 관행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이라기보다 일이 있었는데 2016년 11월 11일 이호선 회장이 대통령의 이손 후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정치적 성명을 전국 법과대학 교수의 명의로 하려고 했었죠. 근데 저도 이제 반대했고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11월 14일 한 분이라도 이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재원 교수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그런 성명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리고 저도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문자 여러 번 받았고요. 네. 이런 반론이 있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관행이 있다기보다는 이견이 있으면 성명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관행이 있는 셈이죠, 오히려. 이견이 있으면 발표하지 않겠다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페이스북 문자에 차단을 했다면 혹시 전화로 그럼 물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화는 하지 않았어요. 문자로 갔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록으로 전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참고로요. 네. 참고로 이호선 회장이 2016년 11월 11일 대통령 이선 후퇴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이선 후퇴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여론이 그렇죠. 형성이 네. 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그때는 들으셨다. 그랬던 때였죠. 그때 그런 얘기를 하겠다니까 물론 반대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적인 부분은 이제 문제 제기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동의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더니 이제 차단을 했고 그리고 예. 문자를 보내고 한두 시간 이내에 수렴 정도만 거친 후에 바로 기사가 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렴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신데 예. 성명의 내용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신경열 판사의 판결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판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이 내용에는 동의하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직업법관들, 지금 법관들이죠. 직업법관들만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정설인 것처럼 네. 그렇게 교육을 받아갖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제도 이런 것들은 전혀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사법권은 오직 직업법관들만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독일 등 외국에서는 직업법관들만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요. 일반 시민들도 예. 직업법관들과 함께 동일한 권한을 갖고 독일 참심제라든지 명예법관제 이런 거 보면은 동일한 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해요. 사법권 행사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직업법관들이 이제 정관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등에서 흔들리고 특히 자신들 승진 때문에 대법원으로부터 흔들려가지고 법관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죠. 이 신강렬 판사도 우병우와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이고 같은 지역 출신인데 그것도 지역 출신인데 보통 사람이라면은 공권 행사에 흔들릴 만큼 많이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도 일반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결정까지 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직업법관과 일반 시민이 구석적부심을 하는 사법참여 민주주의 국가였다면은 신강렬 판사가 갖고 있는 대학 연수원 동기 등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시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참여주의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승진이라든지 정관, 학연, 지연, 혈연 등 영향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참여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대부분의 법 이론에 정통한 직업법관들이 일반
법관들을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주로 직업법관들의 판단대로 따르게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직업법관들이 명예법관들을 설득해서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사법권이 행사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기회에 사법참여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비판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요약하자면.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대학 법과대학의 윤재만 교수님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 이 사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립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진실 공방이 있다가 어제 주성영 의원이 이제 재인터뷰를 했는데,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맞다라고 하면서, 그걸 재차 여러 번 확인해 준 바 있다고 인터뷰를 해서 사실상 이 공방에는 이제 쐐기를 박은 것 같은데, 2008년에도 당시에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 제보자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듣지 못했는데요. 네. 당시에 그 같은 법사위에 있었던 박지원 의원은 뭐 인터뷰에서 예. 그 당시에 소문은 들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뭐 소문, 그때는 소문이라면 지금은 이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 일이 예견된 사태라고 하셨던데 왜 어떤 의미로 예견된 사태라고 하신 겁니까? 아,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그동안에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자기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구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번 증거 조작 사건의 뭐 이유미 이준서라든가 네. 또 뭐 주변에 그 과거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나라당 출신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을 뭐 과거 검증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끼어들게 된 거 아닌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영입할 때부터 이런 사달이 나중에 날 것만 같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주원 씨가 네. 이제 한나라당에서 시장까지 한 경력이 있는데 네. 상당히 그쪽에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했던 것이 아주 스펙이 괜찮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걸 들어봐도 이제 영입한 기준부터가 잘못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된 사태라고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친안파 그 국민의당의 구성원들 중에 친안파 구성원들 중에 친이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심해 오셨던 거고 이번 사태가 그런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 통합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겁니까? 뭐 그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죠. 뭐 친이계들이야 같은 당내의 호남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그 뿌리가 같고 코드가 맞는 바른정당 사람들하고 합치고 싶어 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최근에 통합 움직임도 이해가 간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지금 현재 네. 국민의당이 이 박주원 최고위원 사태와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서둘러서 뭐 최고위원 사퇴다 뭐 당원권 정지다 하는데 뭐 계속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이 꼬리 자르기 하고 뭐 서둘러서 그냥 덮어버리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외면한 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음해가 아닌가 초반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안철수 대표의 그 상황 인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것은 참 정치 지도자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호남계 쪽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이제 말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은 하는데, 사실 자신들도 그분들이 이 안철수 씨 쪽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을 또 지적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태를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영입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는 침묵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것저것 이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철수 대표나 호남 쪽 의원들이나 처음에 같이 시작할 때부터 서로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도 않았고 자신들과 맞는 상대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이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계란투척, 어제는 또 박지원 전 대표 계란투척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바로 그 자리 옆에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죠, 참. 예. 예.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당이 한마디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맞지 않는 상대, 신뢰하지 않는 상대가 불편한 동거를 하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계란 던진 분. 네. 보도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 광주 사람이긴 한데. 네. 보니까 SNS에 본인이 올린 것도 그렇고 이제 안철수 대표의 열성 지지자이기는 하지만. 네. 성향이 좀 자유한국당 사람들 또는 친박계 같은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상대를 이제 종북좌파로 몰아붙이는 그런 식의 네네. 아주 수구적인 보수 성향.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처음에는 새정치 정치 개혁 이런 식으로 참신한 이미지로 나와가지고 젊은 층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요즘은 남아있는 지지층이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만 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상황 인식은 제가 이해했고요. 아드님이시니까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할 때, 표적 사장할 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워낙 평생.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이 근거 없는 모함과 음해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또 당시에 이미 정계를 은퇴하신 지 몇 년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일이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현실 정치와 상관이 없는 입장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회에서까지 이 여당 의원이 나서서 그 흑색 선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고 보셨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요 사안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거 아닌 것 같아서 또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YTN 연결해 보겠는데 저희가 아니고 제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아무래도 인터뷰 연결하고 바로 3부의 일부 이어서 연결해야 될 것 같네요. 자, YTN 현재 YTN 구성원들이 최승호 사장 선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돌발 뉴스를 제작하다가 징계를 당했던 YTN의 임장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MBC 최승호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이제 이 선임을 바라보는 YTN 구성원들의 심정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많이 부럽다는 느낌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러움을 떠나서 같은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대한민국 언론계에 참 다행인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지금 같은 시기에 YTN 사장 선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좀 정반대 상황인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럽고 축하하면서도 좀 부러운 그런 좀 복잡한 감정이고요. 어떻게 정반대인 겁니까? MBC 경우는 지금 이제 구성원들이 바라던 바,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폐단들,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가 지금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YTN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까지 이제 부역자로 저희들은 규정을 하는데, 그런, 언론인,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사장이 됐다가 예. 저희 마지막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사장을 저희가 가장 먼저 몰아낸 언론사여서 적폐 청산의 기회가 가장 먼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은 정반대 성향 역시 이제 9년 동안 부역을 해왔던 그런 인물이 내부의 부역자들하고 이해가 맞고 결탁을 해서 지금 사장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MBC와는 말 그대로 180도 반대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YTN은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좀 이제 한 가지 팩트로 알려야 될 것은 저희 YTN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건 이제 대주주들이, 공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마사회. 예. KD라든가 인삼공사라든가 마사회. 그런데 이제 그 공기업들의 사장들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9년간 저희 YTN 내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보도를 좀 농단해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YTN의 주요 보직을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실세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회가 열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쌓여왔던 폐단들을 청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겠죠. 알겠습니다. 임장 기자님, 3부에서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네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최승호 PD가 MBC 사장이 된 가운데 YTN은 여전히 구성원들이 사장 내정자죠. 예,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있었는데요. 예. 2부 마지막에 YTN 이사회를 구성하는 대주주가 한전, 마사회, KTNG 등인데 이 공기업 사장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임명된 인사들이고 이 이사회에서 임명한 최남수 내정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돌발 뉴스 과거 돌발 뉴스를 제작하다가 징계를 받았던 임장혁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 연결해서
기자님? 예. 네. 죄송하지만 그 돌발 영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돌발 영상. 네.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예. 예. 저도 즐겁게 봤었는데. 자, 그렇게 낙하산으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네. 최남수 지금 사장 내정자를 선임했고, 그래서 임명 절차를 받다가 구성원들이 반대해서 지금, 대치 국면인데, 예.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그런 이사회에서 선임됐다. 이외에 또 반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구성원들이? 일단 이제 구조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적폐청산의 가장 걸림돌이 될 인사를 적폐들이 이제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분의 개인적인 그 이유, 그 배경에도 저희들이 또 정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네. 두 번이나 이제 그 스스로 YTN 싫다고 떠난 사람인데 말하자면은 두 번이나 탈영했던 사람이 이제 부대장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 이제 2008년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YTN에 어떤 그 장악의 그 기도를 할 때 저희 노조위원장이 이제 함께 맞서자라고 이제 권유를 했을 때 그걸 뿌리치고 이제 나갔다는 점. 그리고 지금 9년 동안 그 저희들이 이제 몸으로 이 언론 장악에 저항을 할 때 그거와 무관하게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좀 기대서 이렇게 지내왔던 분이 안락하게 지내왔던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언론 개혁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정서적으로 이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분이 이제 과거 그 이명박 정권 때 썼던 칼럼들 뭐 그런 글들이 이 저희들한테 이 언론 개혁의 기회를 주신 촛불 시민들, 국민들의 정서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뭐 기회주의, 또는 그 부역, 이런 쪽의 성향을 보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YTN 사장이 된다면은 촛불 정신에도 엄청난 모욕을 가하는 것 결과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칼럼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헌납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든가 노무현 논두렁식에 대해서 조롱한다든가 이런 칼럼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특정인을 칭찬하거나 특정인을 비난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언론인으로서는 보여서는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무한 찬양을 하고 죽은 권력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조롱을 가하고 이제 이런 것이 새 시대를 맞는 새로 언론 개혁이 돼야 할 언론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퇴출돼야 되는 그런 행태죠. 노정면 보도국장이 보도국장직을 적폐청산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안도 사실 연결된 사안입니까? 말하자면? 예, 그렇죠. 비슷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노조나 그동안 9년 동안 저항을 해왔던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더 이상 회사가 이대로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면은 좀 위험하니까 부득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개혁 의지가 정말 있는가. 네.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노동면 기자가 보도국장으로 지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장이 개혁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반쪽짜리도 안 되는 보도국장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개혁 의지를 노조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보도국장을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다면 투쟁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저희 노조위원장과 이 최남수 내정자가 이제 말하자면 담판 협상, 검증이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시나 이 최남수 내정자가 저희 내부에서 9년 동안 보직을 이런 보직 저런 보직 다 거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면 기자로서는 보도국장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이 내정자가 사장되는 것을 막는 투쟁에 이제 합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구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구본홍, 배석규, 조준희 전 사장 체제에서 오랫동안 보직 간부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의지를 물었으나 그게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돼야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내정만 된 상태고 예. YTN 노조는 그러면 앞으로 파업에 나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제가 노조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오히려 없지만 노조 대표를 일부러 안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 제 개인적인 각오를 말씀드리면 네. 저 9년 전에도 이명박 정권 때 초기에 저희 YTN의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려고 했을 때 네. 형식적으로는 그들 입맛대로 다 거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사회 열리고 주주총회 열려서 자기들은 이 대한민국 이제 기업 논리로 네. 절차를 다 밟았는데 노조가 왜 저러냐라고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노조가 저항하는 것을 옳다고 이제 판단해 주셨거든요. 동의를 해 주셨고. 근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주주총회 그런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언론 개혁을 바라는 좀 시청자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각오도 그렇고 아마 노조 집행부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주주총회에 통과되는 것을 일단 저지를 하고요. 네. 이후에도 만약에 그것을 강제로 이 촛불로 바뀐 시대 정신을 배반하고 그것을 모욕하면서 이 사측이 강행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파업 이런 것도 적극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YTN 사장 선임에 관한 사안노소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모래시계 주제가죠. 예. 당시 모래시계 속의 조폭 두목의 실제 모델로 알려지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의 내용은 그 사건이 다 조작된 거다. 예. 그런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일이 좀 복잡하고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인 여훈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관련 기사를 써서 아직은 온라인에 배포가 안 되고 있는데 곧 나올 예정인데 한겨레 21의 이슈 팀장 밉상 하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하하영입니다. 왜 밉상인지는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이고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큰 아이템을 들고. 자, 이게 간단하게 제가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모래시계는 이제 40대 이상은 다 아실 테고 30대까지도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대단한 인기를 끈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제 조폭이 나옵니다. 네. 나 지금 떨고 있니? 네. 최민수 씨가 이제 분했던. 그런데 그 조폭의 실제 모델, 이 사건의 실제 모델이 여훈환 씨입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 PJ파였죠? 네. 네. 그 당시 조폭 조직폭력 조직이 국제 PJ파였는데 국제 PJ파의 간부로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4년을 다 사셨죠? 예. 네. 만기 출소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만기 출소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재심을 23년 만에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예. 이유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 요약하면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는 언제 만나신 겁니까? 네. 처음 얼굴을 대면했던 것은 91년도 7, 8월경으로 기억하고 91년도 있습니다. 7, 8월. 예. 혹시 본인이 국제 PJ파의 간부 혹은 보스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보스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PJ파 자체와 관련이 없다는 그 겁니까? PJ파 자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 전혀 무관하시다는 거죠?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 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짧은 질문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그 홍준표 당시 검사에게 칼을 그때는 택배가 없었죠. 그렇죠. 네. 직접 배달을 해야 되죠. 칼을 배달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칼 배달 사건인데 그건 직접 그러면 배달하셨습니까? 전혀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당시 저는 홍준표 씨하고 한 아파트 한 동에 같이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 독일산 그 henkel 네. 주방용 칼 세트입니다. 유명한 칼 세트네. 예. 이제 그 선물을 추석이 돼서 추석 선물용으로 제 친구가 수입 전자상을 그때 열었는데. 아, 그러니까 유명한 칼을 선물하신 적은 있고. 선물이 잘못 갔습니다. 예. 선물도 잘못 간 것이고. 예. 선물이. 저는 그 선물을 보내는 제 지인들 리스트에 홍준표 씨는 없었죠. 근데 어떻게 글로 왔을까요?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 그 직원 이제 수행 기사가 홍준표 씨하고 한 라인에 살고 있는 제 주치 홍준표 씨하고는 가운데 이름만 틀린 제 주치 홍순표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요? 예. 홍순표 씨가 같은 처음 보게 라인에 되는 지금 내용이네요. 예. 홍순표 씨가 있었는데 홍순표 씨한테 그 선물을 보냈는데 henkel 좋은 칼이죠. 그때 그 당시는 구하기도 당시에는 어려운. 아주 한 15만 원 정도 가격이 호가된 것이어서 지금도 명품 칼입니다. 네, 지금 그때 어쨌든 그런 칼을 보냈는데 그 운전기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같은 동에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거기 선물을 갔는데 그분이 마침 또 공교롭게 그 회의 세미나를 홍순표 씨가 가 있어서 그걸 이제 또 이제 그 기사는 세미나를 간지도 모르고 경비실에 맡긴 겁니다. 경비원들 다 아주 가깝게들 다 알고 그래서 그랬으니까 홍순표 씨에게 주라고 경비원실에 맡겼는데 그것을 경비원이 예를 들어서 다음 예를 들어서 24시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경비원이 홍준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홍준표 씨한테 이제 그걸 선물이 갔는데 혹시 이게 발단입니까? 발단이죠. 이게 발단이다. 그때 당시 홍준표 검사가 조폭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 칼이 명품 칼인지 모르고 이 잘 드는 칼을 나한테서 조폭이 나한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선물 세트는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해서 그 경비원이 다시 찾아가지고 왔어요. 제 직원하고. 찾아왔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홍 대표가 당시에 홍 검사가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 달라. 이건 배달사고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냥 상대 입장에서는 엿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저로 봐서는 그게 홍준표 씨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은 찾아올 리도 없었을 겁니다. 잘못 전달이 되었다고 해도 뭐 다른 한 세트 다시 제 홍준표 씨한테 주치의한테 다시 보내면 되니까. 홍준표 검사도 지역에서 검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 정도 선물이야 받은 것만 해도 아무렇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공교롭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전에 홍준표 씨하고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 유일하게 광주에서는 하나밖에 없었던 골프장에서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이었는데 홍준표 씨하고 같이 왔던 친구가 홍준표 씨하고 인사를 좀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내가 골프장에서 저도 지인들하고 와서 또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여서 또 이제 홍준표 씨를 찾아가서까지 인사를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거절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본 거는 골프장에서 보셨고. 그렇습니다. 처음 또 연결된 인연 칼 배달 5배달 사건이네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당시 홍준표 검사의 자존심을 자극하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자서전에 이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목,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대목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이 영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한테 먼저 홍준표 당시 검사 쪽에서 와서 만나자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검사가 써놓은 걸 보면 자기의 지인이 여운환 씨라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아니 내가 어떻게 조폭을 만나느냐라고 묘사돼 있어요. 조폭을 만나느냐. 예. 그 당시에 이미 본인은 여운환 씨를 조폭으로 특정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이네. 회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회고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달리 해석하자면 그만큼 이쪽에서 원래는 홍준표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당한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양심이 좀 남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기가. 예. 물론 이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들어봐야 하는데 예. 자. 그럼 이렇게 그러면 당시 사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폭과는 전혀 무관하십니까? 예, 저는 74년도에 참 이제 저희들 어린 시절에 뭐 젊은 시절도 아니고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방황하고 뭐 패거리들하고 몰려다니고 또 사고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요? 예. 아닙니다. 10대 때부터 20대 약간 방황은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10대 후반부터. 10대 후반. 예. 그런 적도 있어서 또 구속도 한번 돼서 한 달 정도 구속이 되었다가 한 달 구속된 전력도 나온 적도 있고 또 이제 저는 바로 출소해가지고 74년도 이후에는 바로 이제 군에도 자원 입대해가지고 군 생활도 하고 또 바로 또 군 생활 마치고 나서는 결혼을 또 바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74년도 이후에 홍준표 씨를 제가 92년도에 이 사건이 나서 기소가 됐으니까 17, 18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얕은 작은 사소한 일 가지고도 파출소나 뭐 경찰서에 조사 한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조폭과 연루된 적도 없고.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기록은 어릴 때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런 건달 생활을 어렸을 때 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 연결고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렇게 18년, 20년 가까이 전혀 무관하게 사업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뭐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려면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덕지가. 무슨 건덕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신 겁니까? 연루가 되신 겁니까? 혹은 조작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사실 홍준표 씨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건데 전혀 그런 만남이나 통화 한 번도 해본 적이 몇십 년 어느 날 갑자기 없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폭 간부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 홍준표 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제가 거절하고 그 뒤에 홍준표 씨가 또 자기 밑에 계장부를 시켜서 저하고의 만남을 또 주선을 했는데 이제 그때도 만나기로 다 약속을 하고 다 정해놓은 시간 1시간 전에 갑자기 홍준표 씨가 또 취소를 했어요. 복수한 건가요? 네,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분이 아까 그 골프장에서 자기한테 그 제안을 이제 인사를 한번 받으면 어떠냐고 소개를 했다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저를 만나자고 연락을 해옵니다. 그래서 91년도 9월 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때 홍준표 씨를 자기 사무실에서 저녁을 먹고 난 뒤 시간들이었으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꼭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그때 처음 이제 홍준표 씨하고는 직접 만난 거는 처음이다. 대면을 했죠. 그 앞에 칼 사건과 한 번은 보자고 했는데 거절한 사건. 그리고 홍준표 검사가 보자고 했는데 홍준표 검사가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본.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사무실 한번 보셨다. 예. 그때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였고 이제 그 본인이 홍준표 씨가 만나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자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무용담 같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 듣고 있는 것도 좀 저도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연락을 받고 그때까지는 또 거절을 차마 다 할 수가 없어서 만났던 것인데 여러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일어섰죠. 일어서고 다음에 제가 또 프랑스에 출장 계획이 있으니까 2, 3일 후에
다녀와서 정식으로 검사님한테 인사도 한번 드리고. 근데 그 출장 간 사이에 기소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요. 당시 분위기를 좀 사건이네요. 네, 전달을 하자면 노태우 정부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광주지검 강력부에 홍준표 검사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네. 홍준표 검사는 왜 거기에 부임했느냐. 네.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있었던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한 직후에 네. 당시에는 좌천성 인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권의 핵심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예. 예. 그렇게 좌천성 인사를 당한 직후에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당시 홍 검사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조폭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이제 여운한 씨를 지목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니,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때 골프장에서 처음 만남도 건설업체들 답합 수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던 그 친구가 상당히 유명한 김태춘 씨 직계 후배였습니다. 건설업자였죠. 또 같이 왔던 그 홍준표 씨 일행도 또 한 사람도 건설업자였고. 이제 그런 저기들이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좀 더, 이런 말씀이 좀 어떻습니까? 어쩔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기 그 강력부장하고 네. 상당히 오래전부터 친분이 좀 있었어요. 네. 예. 이제 그런 분이 나하고 가깝게 이제 지내는 처지라고 봐서 감히 자기한테 인사를 하자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 그런 그분 성품상으로 그런 고가운 것이 첫 번째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자기가 만나기로 한 1시간 전에 취소를 했을 때도 제가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그 만남을 제안해 놓고 또 1시간 전에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사무실에 찾아다니면서까지 내가 검사님을 만날 이유는 없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보자고 하고 그냥 냉담하고 전화를 끊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분 생각에는 건방지다. 이 친구가 내 윗사람 정도 좀 친하다고 해서 이게 좀 건방을 떠는가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시각으로 저를 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든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만으로 어떻게 아무 연관이 없는데 4년 징역형을 때릴 만큼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저는 이제 프랑스를 간 것을 홍준표 씨도 알고 예. 또 공교롭게 그 즈음에 국제 BJ파 두목으로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 두목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두목으로 실제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서 구속되어 가지고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두목으로 인정을 받고 형을 5년인가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김모 씨라고. 이제 그 사람이 항소심 만기 11일 남겨놓고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면서 자기는 부두목이고 두목으로 한 4명 정도가 더 있다. 두목이 4명이나 있다. 예. 그런 단원서를 제출을. 부두목이 4명일 수 있죠. 두목이. 그래서 부두목이 1명이고 두목이 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단원서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이 허위의 탄원서였고, 자기가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허위의 탄원서를 쓰게 되었다는 동기부터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4명 중에 1명으로 갑자기 지목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사건에 연루돼서 4년을 사신 출발입니까? 아니, 그랬는데, 이제 홍준표 씨가, 저를 두목으로 기소를 한 그 기소 내용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전부 1심에서부터 대법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은 대목은? 유죄 판결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재심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증거법이, 국제 PJ파의 조직원에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술이 하나, 조직원의 진술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건
검사의 기소 내용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진술 하나를 법원에서 인용해가지고 저를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는 두목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됐는데 전체 무죄를 받았죠. 근데 조직원의 진술이 하나 있었는데 한 줄이요? 예. 한 줄이 뭡니까 내용이? 그게 어쨌거나 두목으로 이 규정을 짓는 거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조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은 위헌 판결이 났어요. 당시만 해도 변호사 없이 그러니까 그 당사자와 변호사 없이 그 증인만 데리고 검사가 가서 재판장 앞에서 진술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 효력으로 증거 등기를 얻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진술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검사가 조직원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라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얘기 중에 무슨 얘기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자금책 및 어떤 그 한 줄이라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다 그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조직원한테 여운환이라는 사람이 국제 PJ파에서 했던 일은 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 뭐이냐라고 물었습니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졸제 그런 기억나는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축구 시합을 하는데 찬조금을 좀 내놓은 적이 있고 뭐 두목의 자기 두목 그 김모 씨한테 뭐 사건이 나면은 피해라 하는 그런 전화를 김모 씨한테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축구 시합할 때 찬조금을 냈고 사건이 나면 피해라고 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두목한테.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전화 하신 적이 있고요? 없죠. 그럼 축구 시합에 뭐 저희들은 그런 전화나 찬조금을 낸 적도 없고요? 전혀 없죠. 그것은 그래서 두목으로 기소를 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무죄를 주면서 마치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고 한다면은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두목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우리 말로 시세 말로 최고의 폭력 조직의 두목에서 완전 호구로 전락이 된 그런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돈 신부를 하는 사람으로 막 바꾼 거예요? 돈이나 뭐 축구 시합을 하는데 뭐 음료수 값이라도 내놓고 뭐 하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이었다면 홍준표 씨가 저를 그런 적으로 기소를 할 리가 없죠. 막 1계급 특징을 걸어놓고 했는데. 여기서 칼베다 사건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영장을 쳐놓고 수배를 때린 다음에 그때 등장하는 게 칼베다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칼베다는 그 앞에 있었잖아요. 예, 앞에 있었는데 이것을 여론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홍준표 검사가 여론 작업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의 여론 조성 작업의 원조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칼 배달이 잘못됐던 사건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나한테 조폭이 칼도 배달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운환 씨를 무시무시한 사람을 만든 거죠. 검사를 협박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건 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건이 사건이군요. 대대적으로 커집니다. 이때 당시 신문 1면에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검사한테 칼 배달하는 조폭. 그렇죠.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죠. 그래가지고 야 검사한테 칼 배달했어? 뭐 이런 저도 그 사건이 기억나거든요. 워낙 그 화제가 됐던 사건이라. 그거 하나 잘못 배달을 간 홍순표 씨한테 간 것이 잘못 배달 간 것이. 그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 하고 그러면 그 칼 배달 사건과 지금 말씀하신 누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 한 일이 뭐야 그랬더니 축구 시합에 찬조금 내고 전화한 적이 있다. 요거 두 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찬조금을 냈다 뭐 됐다 하는 것은 홍준표 씨의 생각하고는 전혀 딴 이야기였죠. 홍준표 최초 기소는 두목이었는데. 두목이었고 또 두목으로 기소를 하기 전에 그런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해서 조직원을 데려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자금책으로 바꾼 거네 그때는 또? 아니죠. 자금책으로는 홍준표 씨는 한 번도 그런 그 시시한 유치였다 보면 홍준표 씨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진술은 홍준표 씨한테는 아주
오히려 더 위험한 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도하고. 두목인데 뭐 스쿠시하고 찬조금 내는 거는 그건 그저 가게 오면서 보호받을 대가로 그랬다는 것인데 판결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게를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관광호텔 업도 하고 또 관광호텔 호텔 오락실도 하고 뭐 제조 공장인 수출업불 공장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개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상한 부분은 이 칼베라 사건이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협박했다라고 하면 이건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기소 내용이 없다.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전부인데 이게 어떻게 이 두 가지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죠? 그러니까 그것은 검사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전체를 무죄를 다 줬습니다. 혐의 없는 걸로. 그런데 이제 그 재판부에서 그 법률 하나를 인용해 가지고 그 문구 하나를 그때는 나중에는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그 근거법이 그러면은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입금이라든가 뭐 현금을 배달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출금 입금 내용이라 뭐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전혀 없었죠. 그 진술이 전부돼요? 예, 전부죠. 진술 딱 한 줄. 그 실제로 이 국제 PJ파라는 이름의 연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구성했는지까지 다 이 연원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각본이 짜여 있었고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건 조직원의 진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다시 복귀해 보니까 나중에 끼워 맞춘 것이다. 예. 그렇게 연원 씨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홍준표 대표는 26년 동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재심은 지금 말씀하신 지금은 위헌이 된 그런 방식의 진술 그것에 대해서 재심 청구, 그 부분을 재심 청구하신 겁니까? 예, 그것만 재심 청구를. 그 부분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국은 확정 판결 4년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24년 동안 정말 억울하셨겠네요. 말씀대로라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그게 말하자면 그게 조작의 전체인가요? 조작이라고는 제가 어떻게 검사 시절에 사건 내용을 조작했다고 했을 때 요 한 줄의 진술과 그리고 칼 배달 요게 사건 내용 전체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핵심적으로는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무죄를 받은 것들은 무죄를 받은 내용 전체가 조작이었다. 뭐 조작이라기보다 본인 저는 이제 무죄를 받은 내용은 조작이라고 할 수 없죠. 두목도. 홍준표 씨가 그런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다. 열심히 뭐 수사해서 저를 기소를 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심에서부터 무죄를 받았던 거니까. 그 조폭의 PJ파의 두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그건 다 없어진 겁니다. 다만 1심, 2심 대법원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홍준표 씨가 그런 전혀 맞지 않는 칼 배달 사건이랄지 뭐이랄지 하는 것도 그 해프닝이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사자니까 잘 아는 일을 또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그런 일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불란서에서 돌아가지고 바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걸 좀 제지하더니 자기가 그냥 언론에 그걸 내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홍준표 검사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명훈환 씨가 지금 내고 한마디로 모래시계 사건 자체가 가짜라는 얘기네요. 모래시계 사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가짜죠. 완전히 날조된 거죠. 심지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요. 그 영훈환 씨가 제출한 그 재산 목록이 있거든요. 이 재산 목록에 모래시계 그 화면에 등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왜냐면 이게 모델이었으니까요. 사건이. 그만큼 모델은 모델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영훈환 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조작이죠.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칼 배달 사건을 그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자작해서 날조시켜서 만든 이걸로 홍준표 씨는 정치에 입문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전혀 없었던 그런 수사할 때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증거라고 한다 보면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알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저희가 홍준표 대표, 혹시 홍준표 대표 반론 청구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실제로 이게 책이 나왔거든요. 네. 책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홍준표 대표는 일체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한번 예, 뉴스공장에서 한번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반론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용환 씨 주장대로 하면 그동안은 이제 재심을 청구 못 하셨는데 지금 재심 청구하시면서 밝히는 이 내용이 충격적이거든요. 사실은. 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당사자 반론을 저희가 한번 요청해 보고 반론이 없으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순서로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금방 끝날 사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23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신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여운환 씨 그리고 한겨레 21의 밉상 하영 이슈팀장 이었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을 까먹어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까지 밀려서 불친절 AS 없습니다. 윤상원 위원님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문결 소장님, 자 빨리 해보죠.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 주제 정신이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요즘에 국제적으로 큰 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하겠다 네.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중동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까지 상당한 지금 그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네. 났어요. 예. 그래서 실제 거기는 급기야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급기야는 이제 폭력 사태, 사망자까지 나오고 예. 있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고 있고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었나? 아닙니다. 텔아비브예요. 아니죠. 예. 그래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저쪽에 해안 도시가 이 공식적인 수도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저는 말 안 하려고 하니까 빨리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오늘 다 얘기를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코너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죠 처음에. 그래서 1000년 동안을 이제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이제 떠나죠. 네. 그러면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을 팔레스타인이 지배를 하죠. 예.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1949년에 48년에 건국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는 기독교,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를 그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시대 네. 쪽에 그때 내 땅이었다니까 아니야 그때 그 다음에 바로 내 땅이었잖아. 그렇죠. 고조선 시대 이야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트럼프가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치료적 자기가. 지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도 풀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중동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죠. 그러면서 점령했던 모든 땅들, 그 안에는 시나이 반도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같이 들어가요. 이게 네. 동안 지구까지. 그런데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불법 점령이다 싶어서 다시 돌려줬잖아요. 네. 근데 예루살렘 동쪽 지구는 돌려주질 않았어요. 네. 사실상 그 불법 점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국제법상 불법 점령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네. 미국도 과거에는 그렇게 보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그게 아니다. 네. 이거 이스라엘 거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고 자기들끼리는 선포를 해버렸는데 국제사회는 인정 안 했거든요. 거기에 반발해서 국제사회가 외교관들 철수시키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대사관은
아까 말씀하셨던 텔라비브에 다 있습니다. 거기가 미국도 수도니까. 미국도 예. 거기. 근데 미국에서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한 거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끝나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해버린 거죠. 3,000년 된 갈등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다시 짚어봐야 다음 되는데 주에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세원 의원이었습니다. 안녕.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해당 보도가 나가자 바로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성영 전 의원도 어처구니 없어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 전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박채고 의원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건데요. 해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전 의원의 말은 이런데요. 박채고 의원이 DJ 비자금 사건 제보자로 언론에 공개된 후에 여러 차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자기의 진술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자신이 검찰에 다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서 자신은 언론과 접촉을 최대한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주장으로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주성영 전 의원과 통화를 해봤냐 최근에 물어봤더니 했는데 아니 그런 말은 어처구니 없다고 하더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박주원 의원의 말이 맞다면 주성영 의원이 거기 맞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다고 해줬어야 하는데 아니래잖아요. 예, 너무 나갔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 봐서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또 저희 패널인 박지원 전 대표가 계란을 맞았죠. 네, 어제 전남 목표에서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 지지자가 던진 계란에 맞은 건데요. 행사장에서는 또 야유와 항의를 받은 것은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도 공갈로 다 했다. 간신배 물러나라. 이런 식의 항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주말에 이 뉴스들이 크게 보도됐는데 이 박주원 사건 효과가 뭘까요? 예. 흔히들 안철수 통합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잖아요. 저는 사실 반대로 봅니다. 안철수 대표는 계속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호남계 의원들의 결벌을 오히려 촉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일로 만약에 통합 드라이브가 제동이 걸리고 못하면 이런 해석이 맞는데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결별, 촉진, 네. 혹은 기정사실화. 그 연장선상에서 안철수 대표가 굳이 호남행을 계속 한 이유는 또 뭐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계란을 맞으려고 갔다고 봅니다. 계란을 안 대표가 호남 결별을 먼저 선언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맞아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안철수 대표 쪽에 그런, 빌미나 구실을 주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만든 게 낫다. 뭐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요즘 SNS를 보면요. 해시태그 노 러시아 노 게임. 그러니까 러시아 없이는 올림픽도 없다라는 내용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아침에 보도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핑 이유로 러시아 국가 선수단을 출전 금지하자 1,700개였던 이 해시태그가 불과 몇 시간 만에 9,000개로 뛰어올랐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민족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것들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로이터가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가 러시아 댓글 부대를 로이터 이거 음모론잖아요. 러시아에서 이 기사의 요점 이거죠. 러시아 댓글 부대가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가동되고 있다. 네, 라고 네, 로이터발로 지금. 네, 동아일보가 로이터를 인용한 보도인 건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선 때 러시아가 즐겨 쓰던 방식을 이번에 또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터가 지금 러시아 댓글 부대 이름을 얘기했는데 댓글 부대 얘기하니까 옵션 열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문재인 지지 댓글에도 이제 옵션 열기 문구가 포함되는 게 나올 겁니다. 네, 물타기 대응. 과거 시발단 제가 5년 전에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 대응 패턴이 있어요.
이제 시발단 의심 아이디를 제가 주르륵, 온라인상에 게재를 했었는데, 그러자 거기에 포함된 아이디들이 나는 시발단이 아니라고 실제 유저라고 항의하는 가짜 유저들이 등장했었고, 실명이라면서 사진도 막 붙이고, 다 가짜였어요. 가짜 사무실 대형처럼. 그리고 문재인도 댓글 부대에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물타기로. 이번에도 연합니다. 이제 문재인 지지 댓글에 옵션 열기가 포함된 그런 댓글들이 나올 거예요. 예. 똑같은 대응 방법. 그거 외에도 별로 쓸 게 없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캡처해 주세요. 다 그거 옵션 열기 문구가 있는 문재인 지지 댓글인 척 하는 것도 댓글 부대입니다. 잘 캡처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 유저라고 항의하는 댓글 유저들도 옵션 열기 들어가 있는 문구. 그거 내가 단순 실수한 거다. 또 댓글 부대입니다. 실명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도 댓글 부대입니다. 옵션 열기라는 문구가 들어간 댓글과 아이디를 일제히 대량 삭제했거든요. 이건 중앙 통제를 의미한다. 단순히 실수했는데 뭘 아이디를 다 지웁니까? 예. 그런 아이디어 댓글이 이제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걸 우려한 거죠. 이게 노년층 댓글 알바 실수 가능성이 얘기했는데 이건 사람을 전제로 얘기할 때고 프로그램의 존재.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긴 가스관이 북한의 형성 중이다. 유구합니다. 라고 했다는 연합뉴스 기사 기억나십니까? 알고 봤더니 주유소의 길이 길다. 경제 제재로 북한이 물자 부족을 겪는다는 의미인데 이걸 트럼프가 문 대통령의 러시아 가스관 구상을 싫어한다고 의혹을 했었죠.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이번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은 독립적 핵전력을 더 선호한다고 했다. 전 국방장관이 한국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연합기사를 윌리엄 페리 본인이 SNS로 직접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실제 한 말은 이렇다는 겁니다. 나는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나라들이 독자적인 핵을 갖는 것보다는 미국 핵 배치가 낫다. 그러니까 한국 핵무기를 옹호한 게 아니라 거꾸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한 겁니다. 이게 정반대로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최근 보수 정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워싱턴발 뉴스가 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워싱턴발 연합뉴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바람이 주로 새는데 오늘 해보니까 평상시보다 절반 정도 셉니다. 괜찮다는 의미시죠? 완전히 괜찮진 않고 평상시보다는 좀 나았다. 예. 이 기사 보셨어요? 예. 네. 그 해당 기사를 조선일보 등이 또 인용을 해서요. 문제가 2차적으로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건 이렇게 본인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가 본인이 직접 반박하는 경우는 제 기억엔 별로 없는데. 정말 민망한 일이죠. 미 국방부 장관 출신이 다른 나라 핵무장을 지지할 리가 있나요? 예. 이 워싱턴발 그 연합뉴스 기사는 뭐랄까요? 반문재인 관점에서 해석할 어떤 마인드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지난번 러시아 가스관 모욕한 그렇죠. 같은 기자입니다. 하여튼 정반대의 뉴스가 최근에 한번 쭉 퍼졌었는데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연합뉴스발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입을 맞춰달라는 회유를 받았다라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2008... 김 씨, 노트북에서 글이 발견된 거죠. 정치 개입하는. 그러자 이 김병찬 당시에는 서울청 수사 2계장이었습니다. 네, 이 수사를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던 김병찬 서울청에서 수사했었는데요. 소장이
그게 안 나오도록 검색어를 줄여서. 그렇죠. 범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색어가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나온 검색어를 피해서 안 나오는 단어로 검색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이러고 나서 이제 국정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 직원 인권이 유린됐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곧바로 그런 보도자료 낸 바가 있는데요. 정말 겨우 이번에 드러나서 공소시효 하루 전에 검찰이 기소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그때도 다 의혹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다 넘어갔었죠. 이제야 밝혀지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최승호 신임 사장을 맞은 MBC가 노서공동으로 해직자 6명의 복직을 선언했습니다. MBC 보도국 간부와 메인 뉴스 앵커도 교체가 됐는데요. 반면에 노종면 YTN 기자는 노사 간 적폐청산 협상이 결렬되자 보도국장직을 거부했습니다. 노 기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해고됐다가 9년 만에 복직한 바 있습니다. MBC와 YTN의 상황이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또 KBS 같은 경우에도 새 노조가 역대 최장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부가 단식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YTN 소식은 사실 언론에 잘 보도가 다 안 됐었는데 지금 노사가 사실 격한 대립 중이거든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최남수 YTN 내정자를 두고 노사가 대립 중인데 왜 최남수 내정자를 문제 삼느냐. 내부 구성원들이 YTN에. 저희가 오늘 잠시 후에 인터뷰를 하겠지만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에 기부한다고 알고 봤더니 그거 이제 비자금을 다루는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또 다른 방식에 불과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 또는 대승적 결단 자기희생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보답 안 했어 이 기부로 따뜻한 자본주의 등등등 온갖 미사역으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찬양했었어요. 네, 실제 그런 글도 썼었고 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시계 이런 거 비꼬는 칼럼도 썼었고 정치 성향이 흔히 하는 말로 친이 아니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노정면 기사가 긴급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럴 때 이런 글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겠는데 왜 YTN이 그 구성원들이 신임 사장에 대해서 내정자를 두고 결석한다고 그런 의미죠. 예. 정치 9.5당이다 보니까 이 사건은 이제 결별을 기정사실화하는 사건으로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주원 위원은 애초에 왜 입당했을까요? 이 질문도 사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으로 DJ 검찰 저격. 수사관 출신입니다. 예, 수사관 출신으로 참 정보통 유명한 정보통이었어요. 예, 그렇죠. DJ 저격수 역할, 정보 제공자 이런 역할인데 한나라 출신은 시장 안산시장까지 했었고요. 근데 이제 DJ 정신 계승한다고 창당한 국민의당에 작년에 왜 입당했느냐. 본인 정체성과 전혀 안 맞거든요. 요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를 수사하다가 차명 계좌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서울국세청입니다. 또 JTBC 보도에 따르면요. 해당 계좌는 모두 8개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계자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계좌에 대해서 회장님 재산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삼성 차명 계좌들이 갑자기 많이 발견되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계좌들과는 다른 계좌라고 합니다. 이 계좌는 공사비. 예, 이건희 회장 자택 공사비에 회사에 비자금이 들어갔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추적하다가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비자금으로 조성한 이건희 회장의 용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용돈. 몇백억 정도는 용돈이죠. 이분들에게. 용돈이 발견된 게 아닐까. 따로 회장님으로 마련해둔. 예, 그런 거 마음껏 쓰시라고. 그런 용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발견됐으니 또 나오겠죠, 이야기가 더.
담수 뭡니까? 네,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경찰이 기습적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경찰이 발표 전에 국정원에 전달했다라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는데요. 또 당시 국정원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오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지지난주군요. 자세히 다뤘는데 청와대 새누리 경찰 국정원 사각 커넥션 대선 직전에 2012년 여기에 이제 뒤따른 또 추가 뉴스군요. 그러니까 경찰 서울결정청에서 자기들 기자회견 할 것을 국정원에 미리 줬다. 네, 몇 시간 전에 관련 자료를 팩스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수사를 맡았던 수서경찰서에는 겨우 30분 전에 줬는데요. 그보다 훨씬 앞서서 국정원에 줬다라는 거죠. 네. 당시 이제 소위 문을 잠그고 셀프 감금하던 국정원